특전사 부대 진급을 앞둔 조카를 보기 위해 등산복을 입고 간 삼성장군 여성이 부대에서 군인들에게 무시와 멸시를 받게 되고 그 부대의 비리와 부패를 알게 되면서 모두를 개박살내면서 바로 잡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강원도의 첩첩 중간의 지도에는 희미한 등고선으로만 존재하는 그곳에 강철과 침묵으로 세워진 요새가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부 예하 제13특여단 흑표범 부대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검은 베레의 신조가 살아 숨쉬는 국가 최정예 전사들의 고향이자 무덤인 곳, 그곳으로 향하는 길은 하나뿐이었고 길의 끝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거부하는 듯한 육중한 위병소가 서 있었다. 여름의 끝자락 따가운 햇살이 아스팔트 위에 녹아내리는 오후였다. 흙먼지 묻은 낡은 등산화 빛이 바래고 군데군데 보풀이 인산복 깊게 눌러쓴 책모자. 행색만 보면 주말을 맞아 인근 야산을 찾은 평범한 중년 여성과 다를 바 없었다. 그녀 강지수. 그녀는 지금 대한민국군 서열 수위권에 드는 육군 중장이자 특수전 사령관이 아닌 그저 조카를 보러 온 고모의 모습으로 그곳에서 있었다. 위병소의 공기는 젊은 경계병의 오만함으로 가득했다. 방탄 헬멧 아래로 드러난 애된 얼굴의 최일병은 다가오는 강지수를 귀찮다는 듯 턱짓으로 세웠다. 그의 시선은 경계가 아닌 심사에 가까웠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는 그의 눈에는 여긴 어쩐 일이지라는 의문보다 여길 어디라고 와라는 노골적인 배타심이 서여 있었다. 멈추십시오. 신원 확인하겠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명령조의 딱딱한 말투. 강지수는 땀을 훔치는 척하며 모자챙 아래로 그의 붉은 명찰과 앳을 조용히 관찰했다. 수고 많습니다. 이도윤 중사 진급 평가 참관 때문에 왔습니다. 사전에 방문 신청을 해 두었는데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조금은 지친 듯한 목소리였다. 그녀의 등에는 세탁한 지 오래돼 보이는 작은 배낭이 매달려 있었고 한 손에는 보온병이 들려 있었다. 영락없이 멀리서 조카의 중요한 날을 챙기러 온 시골 고모의 모습 그대로였다. 최일병은 이도윤 중사라는 이름에 코음을 쳤다. 여단 내에서 이도윤은 실력은 좋지만 융통성 없는 외골수로 통했다. 무엇보다 그는 여단장 백도훈 대령의 라인이 아니었다. 그런 인물의 가족이니 이런 초라한 행색이 어울린다고 그는 제멋대로 판단했다. 신분증 주십시오. 건네받은 신분증을 대충 확인하고 방문단을 뒤적이던 그는 강지수의 이름을 발견하고는 더욱 노골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했다. 아주머니, 여기는 놀러오는 등산로나 국립공원이 아닙니다. 진짜 사나이 진짜 군인들만 있는 곳이니 민간인은 어서 볼 일만 보고 돌아가시죠. 분위기 흐리지 마시고 그것은 안내를 빙자한 모욕이었다. 민간인과 진짜 군인을 구분짓는 그의 말 속에는 특전사라는 조직이 가진 선민의식의 가장 저급한 단면이 담겨 있었다. 제가 분위기를 흐리기라도 했습니까? 강지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낯익했지만 순간 그녀의 눈빛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맹수의 눈처럼 번뜩였다. 최일병은 그 찰나의 기백을 느끼지 못한 채 되려 언성을 높였다. 그럼요. 여긴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입니다. 복장부터가 이게 뭡니까? 이도윤 중사도 참 딱하네. 가족이 이런 모습으로 찾아오면 평가에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윗분들 눈밖에 나기 딱 좋지. 군생활 안 해보셨어요? 윗분들이라는 단어에 실린 힘, 그것은 이 부대가 공정한 시스템이 아닌 소수의 권력자에 의해 움직인다는 사실을 자백하는 것과 같았다. 강지수는 대답 대신 자신이 수십 년 전 훈련받았던 저 너머의 험준한 산세를 가만히 응시했다. 독사 같은 교관들 밑에서 피와 땀을 쏟으며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정신을 뼈속 깊이 새겼던 그 시절. 그때의 특전사는 긍지는 있었을지언정 이런 비겁한 오만은 없었다. 뭘 보십니까? 빨리 들어가시든지. 아, 평가는 저기 사물장 실내 사격장에서 할 겁니다.
가봤자 맨 구석에서 먼지나 뒤집었을 테니 너무 기대는 마시고 괜히 이도윤 중사한테 아는 척하다가 앞길 막지 마세요. 안 그래도 위태로운 사람 같은데 그것은 명백한 조롱이었다. 강지수는 더 이상 대구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조용히 돌아섰다. 그녀가 몇 걸음 옮겼을 때 뒤에서 동료 근무자와 낄대는 소리가 등 뒤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야, 봤냐? 완전 산골 아줌마. 이도윤이 왜 맨날 저 모양인지 알겠다. 집안 꼬라지를 보니 그러게 말입니다. 이번에 백여 단장님 라인 아니면 다 물 건너갔는데 용 쓴다 진짜.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가 강지수의 발걸음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최일병의 목소리였다. 에이, 재수 없어. 어디서 굴러먹던 아줌마가 신성한 부대에 발을 들여놔. 순간 강원도의 매서운 산바람이 뭐다. 모든 소음이 차단되고 오직 그 경멸적인 언어만이 그녀의 뇌리에 화인처럼 새겨졌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내신 품 안에서 투박한 군용 폴더폰을 꺼내 들었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그리고 각군 참모총 장관의 직통 회선만이 저장된 전설 속의 붉은 전기. 하지만 그녀가 누른 것은 그중 하나가 아니었다. 그녀의 비서실장이자 그녀가 가장 신뢰하는 그림자인 정보부 대장에게 연결되는 단축 번호였다. 신호음은 단 한 번만 울렸다. 수화기 너머로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령관님 비서실장입니다. 나다. 강지수의 목소리는 강원도의 겨울바람보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지금 즉시 사령부 직할 707특임단 타격팀과 감찰실 최정예 요원들을 비상 소집해. 목표는 제13특여단. 내 신호가 있을 때까지 부대 외곽을 완벽하게 포위하고 모든 통신을 감청해라. 여단장 백도훈 대령을 포함 그 누구에게도 보고는 없다. 내 허락 없이는 이 산에서 다람쥐 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수화기 너머의 부하가 사령관의 목소리에 실린 모든 것을 베어버릴 듯한 분노와 결기를 감지했다. 이것은 단순한 감찰 지시가 아니었다. 거대한 폭풍이 흑표범 부대를 덮치기 직전의 고요한 경고였다. 통화를 마친 강지수는 다시 초라한 고모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의 꼬태진 허리와 한치의 흔들림 없는 발걸음은 사냥감을 정하고 급소를 향해 다가가는 안표범의 그것이었다. 이도윤 내 조카 그리고 내 자랑스러운 검은 베레의 썩어 빠진 소굴에서 너의 명예와 특전사의 자부심을 내가 되찾아 주마. 이 이산을 피로 물들이 한이 있더라도 위소의 최일병은 자신이 방금 누구의 심기를 건드렸는지 어떤 운명의 방화쇠를 당겼는지 꿈에도 모른 채 하품을 하며 다시 경계 자세를 바로 했다. 그는 곧들이 닥칠 그의 군생활은 물론이 흑표범 부대 전체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거대한 태풍의 눈인 바로 자신이 모욕했던 저 초라한 중년 여성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산의 그림자가 서서히 길어지고 있었다. 제13특전 여단 본청은 그 위용을 자랑했다. 세계 최강 특전사라는 문구가 새겨진 검은 대리석 현판 아래 모든 것은 완벽하게 정돈된 듯 보였다. 하지만 그 질서 정연한 겉모습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충성과 배신 그리고 부패의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다. 강지수는 안내받은 대로 사물장 구석에 가니 참관석에 자리를 잡았다. 특전사 훈련장은 일반 부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실전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화약 냄새와 땀 냄새가 섞여 공기를 채웠고 벽에는 온갖 전술 도표와 작전 지도가 붙어 있었다. 하지만 그곳의 공기는 왠지 모르게 탁했다. 그녀의 존재는 투명 인간이나 다름없었다. 평가를 진행하는 간부들은 그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간혹 보이는 다른 참관 가족들은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고 있었다. 값비싼 옷차림과 여유로운 태도. 그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며 자신들의 남편이나 아들이 여단장님 사람임을 은연중에 과시했다. 이곳은 실력을 검증하는 장소가 아니라 권력을 확인하는 사교장이었다.
강지수는 날카로운 눈으로 평가 대상자들의 장비를 살폈다.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 몇몇 장교와 부사관들은 최신형 조준경과 개인 맞춤형 전술조끼 등 고가의 사제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다. 반면 이도윤을 포함한 다른 대원들의 장비는 낡고 다른 보급품 그대로였다. 특전사의 작전 예산이 부족할 리 없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 누군가가 예산을 빼돌리고 대원들은 자비로 자신들의 생명을 지킬 장비를 구매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부패는 이미 대원들의 목숨을 담보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백도훈 강지수는 여단장 백도훈 대령의 이름을 떠올렸다. 야심가이며 처세술의 달인 그는 선 굵은 리더십을 가진 것처럼 자신을 포장했지만 실상은 자신의 사조직을 키우고 이권을 챙기는데 혈안이 된 암적인 존재라는 소문이 사령부까지 흘러들어온 바 있었다. 그녀는 그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기도 했다. 드디어 그녀의 조카 이도윤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한쪽 구석에서 묵묵히 자신의 K의 소총을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며 총기의 미세한 감각을 익히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롭게 살아 있었다. 그는 고모를 발견하고는 잠시 숨을 멈췄다. 그의 눈빛이 고모 여긴 어떻게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의 허름한 옷차림과 평가관들의 냉소적인 표정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존재가 자신에게 또 다른 족쇄가 될까 봐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강지수는 그에게 위로의 눈빛을 보내는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나는 괜찮으니 너는 내 할 일에만 집중해라 라는 무언의 메시지였다. 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평가관의 중심에는 여단 참모장인 박진우 중령이 앉아 있었다. 그는 백도훈 대령의 오른팔이자 부대 내 모든 인사와 보급에 관여하는 실세였다. 그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평가 대상자들의 실력이 아닌 그들의 배경과 충성심을 저울질하고 있었다. 예상대로 평가는 짜고 치는 연극이었다. 오소령 자네가 최근 위반했던 적 후방 교란 작전 계획서 여단장님께서도 극찬을 아끼지 않으셨지. 그 탁월한 작전 입안 능력을 바탕으로 미래 사이버전과 연계한 특수전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해보게. 박진우 중령의 목소리는 아첨에 가까웠다. 호명된 오소령은 여단장의 조카라는 소문이 파다한 인물이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 준비해온 답변을 청산유수처럼 쏟아냈다. 내용은 공허했지만 평가관들은 과장된 감탄사를 연발하며 최고점을 부여했다. 반면 묵묵히 성과를 내온 비선 실세 라인이 아닌 후보자들에게는 가혹한 압박이 이어졌다. 질문의 내용도 그들의 전문 분야가 아닌 약점을 후하는 인신 공격에 가까웠다. 마침내 이도윤의 차례가 되었다. 다음 이도윤 중사, 평가장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모두가 그를 백도훈의 눈밖에 난 놈으로 알고 있었다. 이도윤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평가관 앞으로 나아가 강철 같은 목소리로 경례했다. 중사 이도윤 평가에 임하겠습니다. 단결 그의 전투복은 낡았지만 깨끗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하지만 박진우 중령은 그의 그런 모습을 비웃기라도 하듯 서류를 뒤적이며 첫 질문을 던졌다. 이 중사잔의 인사기록을 보니 팀워크 저해 및 개인주의적 성향이라는 평가가 있더군. 특전사는 개인의 영웅주의가 아니라 철저한 팀워크로 임무를 완수하는 조직이다. 이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그것은 명백한 왜곡이었다. 이도윤의 개인주의란 지난 동계 훈련 당시 부족한 방한 장비로 인해 동상에 걸릴 위험에 처한 팀원들을 위해 자비로 사제 장비를 구매해주고 보급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했던 것을 의미했다. 그의 팀워크 저해란 무리한 작전을 강행하려던 팀장 백도훈의 라인에게 절차와 안전 문제를 제기했던 것을 의미했다. 이도윤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정면을 응시하며 대답했다. 제가 생각하는 팅크란 전후의 생명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그를 위해 때로는 부당한 명령의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전우를 사지로 내모는 결정에 맹목적으로 순응하는 것은 팀워크가 아니라 무책임입니다. 제 행동이 그렇게 평가되었다면 저는 그 평가를 감수하겠습니다. 정적 이도윤의 대답은 특전사의 신조에 비추어 보면 완벽한 정답이었지만이 부패한 왕국에서는 가장 불경한 오답이었다. 박진우 중령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지금 지휘관의 판단에 이 일을 제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건가? 자네의 그 오만하고 독선적인 태도가 바로 문제야. 그때 문이 열리며 평가장의 진짜 주인 여단장 백도훈 대령이 모습을 드러냈다. 잘 다려진 전투복에 카리스마 넘치는 미소. 하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그는 이도윤의 답변을 들었다는 듯 박수를 치며 다가왔다. 훌륭하군 이중사. 아주 패기 넘치는 답변이야. 마치 살아있는 특전사의 전설전갈 강지수 사령관님의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군. 그는 강지수의 이름을 들먹이며 자신이 얼마나 사령관을 존경하는지를 과시하는 동시에 이도윤을 압박했다. 좋아. 그 투철한 군인 정신을 직접 확인해 볼 기회를 주지. 최근 우리 여단에서 비밀리에 추진 중인 작전명 딥스트라이크 디프스트라이크가 있다. 적의 핵심 시설을 타격하기 위한 사전 침투 작전인데 가장 위험하고 중요한 선봉 임무를 자네에게 맡기겠다. 백도훈 대령은 작전 지도를 가리켰다. 그가 가리킨 곳은 용의 이빨들의 건즈투스이라 불리는 최악의 산악지대였다. 오늘 밤 기상이 악화될 예정이다. 자네는 단독으로 고고도 강화 해일로를 통해 용의 이빨의 침투 착륙 지점을 확보하고 교두보를 마련한다. 통신은 두절될 것이고 지원은 없다. 오직 자네의 능력과 생존 본능만이 무기다. 성공하면 자네는 이 부대의 영웅이 되는 거다. 어떤가? 이 이중사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정신을 보여줄 수 있겠나? 평가장은 경악으로 술렁이었다. 이것은 평가가 아니라 명백한 살인 지시였다. 최악의 기상 조건 속도 없이 최악의 지형에 단독으로 침투하라는 것은 사실상 시신조차 찾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았다. 백도훈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이도윤을 명예로운 인물라는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제거하려 하고 있었다. 이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군인에게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그가 거부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명령을 받아들이기 위해 입을 여는 순간이었다. 그 작전 취소하지?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다. 훈련장 구석 먼지 쌓인 의자에 앉아있던 낡은 등산복 차림의 중년 여성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강지수였다. 백도훈 대령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싸늘한 분노가 그 자리를 채웠다. 어떤 분이신데 감히 신성한 작전 평가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겁니까? 경비 모하나 저 민간인 당장 끌어내 강지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조금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험과 냉기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민간인인지 아닌지는 백도훈 대령 자네가 판단할 문제가 아닐 텐데 그녀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녀가 내딛는 발걸음 소리에 훈련장 전체가 압도당했다. 촌스러운 등산복 차림의 고모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수만 명의 특전 대원을 호령하는 사령관의 기세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고모. 강지수는 이도윤에게 안심하라는 눈빛을 보낸 뒤 다시 백도훈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지금 이게 무슨 짓인가? 진급평가를 빙자한 인격 모독과 살인교사. 여기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흑표범 부대인가? 아니면 내놈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사설 용병 집단인가? 저 여자가 지금 미쳤나? 백도훈이 버럭 소리쳤다. 내가 뭔데 감히 여단장에게 그따위 소리를 짓거려. 강지수는 그의 바로 앞에서 멈춰섰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운 비수 같았고 목소리는 지옥의 심연처럼 깊고 차가웠다. 나 내놈이 그토록 존경한다던 내놈이 방금 그 더러운 입에 올렸던 특수전 사령관 중장 강지수다.
훈련장 안의 모든 공기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백도훈 대령의 입이 딱 벌어졌고 그의 눈은 공포와 불신으로 거칠게 흔들렸다. 특전사령관 최초의 여성사령관 전설 속의 전갈이 저 여자라고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강원도의 깊은 산골짜기 흑표범의 소굴에 진짜 맹수 중에 맹수가 발톱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경적 얼어붙은 시간 속에서 특수전 사령관 중장 강지수라는 이름만이 매아이쳤다. 그 이름이 가진 무게는 훈련장 안에 모든 검은 베레들의 어깨를 강철처럼 짓눌렀다. 낡고 초라한 등산복을 입은 중년 여성과 전장을 지배하는 살아있는 전설리스타의 모습이 뇌리에서 충돌하며 엄청난 불려픔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 그녀의 목소리,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감히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는 그녀가 진실을 말하고 있음을 웅변하고 있었다. 가장 큰 충격에 빠진 것은 다연 백도훈 대령이었다. 그의 카리스마 넘치던 얼굴은 순식간에 제빛으로 변했고 자신만 하던 입술은 경련하듯 파르르 떨렸다. 사령관님. 그는 방금 자신이 저지른 짓을 복귀했다. 최고 지휘관에게 미친 여자라 칭하고 끌어내라고 명령했다. 군법회의는 기정사실이었다. 그의 화려했던 군 경력 전체가 아니 그의 남은 인생 전체가 이 자리에서 끝장나고 있었다. 사사령관님.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찢어졌다. 당장이라도 바닥에 머리를 받고 용서를 빌어야 했지만 공포는 그의 몸을 마비시켜 돌처럼 굳게 만들었다. 강지수는 그에게 더 이상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완전히 굳어버린 조카 이도윤에게 향했다. 도윤은 경악과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의 과묵하고 소박했던 고모가 자신이 평생을 동경해왔던 특전사의 신하 강지수 사령관이었다는 사실을 그의 이성은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강지수는 도윤에게 오직 그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도윤 중사 너는 특전사의 자랑이다. 그리고 나의 자랑이다. 그러니 어깨 펴라. 그녀의 말은 명령이었지만 그 안에는 조카를 향한 한없는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몸을 돌렸다. 그녀가 훈련장 출입구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자 거짓말처럼 문이 활짝 열리며 검은색 대테러복을 입은 707특임단 요원들이 양옆으로 도열했다. 위병소에서 했던 단 한 통의 전화가 만들어낸 결과였다. 사령관 직속 최정예 부대인 70타격팀은 이미 헬기를 통해 신속하게 이동, 부대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령관님께 대하여 경례. 타격팀장의 렁저렁한 구령의 훈련장에 있던 모든 707 요원들이 칼날 같은 동작으로 경례를 올렸다. 단결하는 함성이 훈련장을 뒤흔들었다. 그제야 모든 상황이 현실임을 깨달은 부대 간부들은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평가에 참여했던 박진우 참모장을 비롯한 백도훈의 라인들은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백도훈 대령은 결국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다. 강지수는 707 요원들의 경례를 받으며 단 한 곳을 향해 걸었다. 이 부패의 심장이 오만의 근원 백도훈 대령의 바로 앞이었다. 백도훈 대령. 사령관님. 나는 자네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지 않겠다. 특전사의 명예를 위해 마지막으로 서서 죽을 기회를 주지. 그 말은 용서가 아니었다. 더 잔인하고 철저한 심판의 예고였다. 자네가 입고 있는 그 전투복 지금 당장 벗어라. 내 놈은 더 이상 대한민국 특전사의 검은 베레를 쓸 자격이 없다. 자네의 그 더러운 계급장 내 앞에서 내 손으로 직접 떼어내라. 백두훈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군인에게 자신의 계급장을 스스로 떼어내는 것은 사형 선고보다 더한 치욕이었다. 그것은 군인으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였다. 못하겠나? 그럼 내가 직접 찢어주지. 강지수가 손을 뻗으려는 순간 백도훈은 공포에 질려 다급하게 외쳤다. 하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에 붙은 대령 계급장을 붙잡았다. 맹수 같던 흑표범 부대의 여단장. 그의 손은 마치 중풍에 걸린 노인처럼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찍하는 소리와 함께 벨크로에 붙어있던 계급장이 마침내 떨어져 나갔다. 그의 모든 것이었던 별 4개짜리 무궁화. 그의 자존심과 야망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강지수는 싸늘한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707팀장에게 명령했다. 이자를 여단장실로 끌고 가. 그리고 박진우 참모장을 포함한 저 평가관들 전원 직위 해제하고 이 자리에 대기시켜. 지금부터 내가 직접 신문을 시작한다. 내가 뭔데? 그때 백도훈이 이성을 잃고 발악하듯 소리쳤다. 여긴 내 부대야. 당신이 사령관이면 다야. 내가 여기서 어떻게 부대를 키웠는지 당신이 뭘 알아? 강지수는 대답 대신 그의 멱살을 움켜쥐고 자신의 얼굴 앞으로 끌어당겼다. 그녀의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엄청난 악력이었다. 내 놈이 키운 건 부대가 아니라 내 놈의 욕심과 비리로 가득 찬 범죄 소굴이다. 내가 뭘 아냐고. 내 놈이 작년 동계 장비 예산에서 3억을 빼돌려 내 놈 아파트 중도금으로 쓴 것부터 이번에 들려온 싸구려 중국산 방탄복 때문에 우리 대원 하나가 훈련 중에 중상을 입은 사실을 은폐한 것까지 내가 모를 것 같았나. 백도훈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사령부 감찰실과 정보부대를 통해 그의 모든 비리를 이미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있었던 것이다. 강지수는 그의 멱살을 놓아주었다. 백두훈은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끌고 가. 강지수의 마지막 명령은 이 부대의 왕으로 군림했던 한 남자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장송곡과도 같았다.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 흑표범의 심장부에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피해 숙청이 이제 막 그 서막을 열고 있었다. 흑표범 여단장실 백도훈 대령이 자신의 왕국처럼 군림하던 그 공간은 이제 그의 숨통을 조이는 거대한 신문실로 변해 있었다. 고급스러운 원목 책상과 벽에 걸린 화려한 부대기 그리고 그의 야망을 상징하던 수많은 기념패들은 이제 그의 죄를 비웃는 증인들처럼 서늘한 빛을 발했다. 강지수 사령관은 그의 의자에 앉아 있었다. 권력의 자리가 주인을 바꾸자 방안의 모든 힘의 균형이 뒤집혔다. 그녀는 소리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 더 날카롭게 백도훈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계급장을 뜯어낸 텅 빈 가슴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백도훈은 그녀의 시선이 닿을 때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했다. 방지수는 책상 위에 서류 몇 장을 던졌다. 그것은 백도훈의 참계좌 거래 내역 작년에 체결된 중국산 저질 방탄복 구매 계약서 그리고 그 방탄복의 결함으로 인해 훈련 중 척추 부상을 입은 부사관의 진료 기록과 허위로 작성된 사고 보고서였다. 변명이라도 해보시지. 백도훈 대령 아니 그냥 백도훈 씨.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 같았다. 백도훈의 입술이 필사적으로 움직였지만 어떤 소리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증거는 완벽했다. 사령부 정보부대에서 자네를 주시한 지 6개월이 넘었다. 내 놈이 빼돌린 예산으로 강남의 아파트를 사고 내 놈 아내의 명품백을 사주고 내 놈 자식의 유학 자금을 대는 동안 우리 대원들은 목숨을 담보로 훈련에 나서야 했다. 내 놈이 납품받은 싸구려 방탄복 때문에 이제 갓 25살 된 젊은 하사가 평생을 불구로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나? 백도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부상사고가 완벽하게 은폐되었다고 믿었다. 자네의 그 더러운 욕심 때문에 한 전사의 인생이 망가졌어. 그런데도 신성한 부대 운할 자격이 내 놈에게 있나? 강지수는 더 이상 그를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707팀장에게 턱짓했다. 여단 참모장 박진우 중령 들여보내. 잠시 후 박진우 중령이 707 요원들에게 이끌려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자신의 주군이자 방패막이었던 백도훈이 계급장도 없이 바닥에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고는 숨을 멈췄다. 그의 눈이 강지수 앞 책상 위에 서류들에 닿았을 때 그의 얼굴에서 마지막 피기마저 사라졌다. 박진우 중령 예 사령관님, 자네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만 주겠다. 자네가 아는 모든 것을 이 자리에서 실토한다면 정상 참작의 여지를 검토해보지. 하지만 거짓을 고하거나 침묵한다면 백도훈과 같은 주범으로 간주하여 군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 박진우는 무너졌다. 그는 살아남아야 했다. 그는 백도훈과 강지수를 번갈아 보다가 결국 강지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추악한 진실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백도훈의 지시로 어떻게 장비 예산을 부풀리고 차액을 빼돌렸는지, 특정 업체로부터 어떤 리베이트를 받았는지, 허위 서류를 어떻게 꾸몄는지, 그리고 이번 진급평가와 작전명 딥스트라이크가 어떻게 이도윤 중사를 제거하기 위해 기획되었는지 그의 자백은 모두 녹음되고 있었고, 백도훈은 자신의 오른팔이 자신의 모든 죄를 까발리는 모습을 망연자실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강지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가 정말로 알고 싶은 것은 돈 문제가 아니었다. 돈과 진급 말고 백도훈이 너희에게 약속한 게 또 뭐지? 내 놈들이 이토록 맹목적으로 충성한 이유가 있을 텐데. 박진우는 잠시 망설이다.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입을 열었다. 군인 연금 그리고 저녁 후의 자리였습니다. 그의 자백으로 드러난 진실은 상상 이상이었다. 백도훈은 단순히 부패한 지휘관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라인의 선장교와 부사관들에게 저녁 후 주요 방산업체 임원이나 군 관련 연구소의 고위직 자리를 보장해주며 거대한 사조직을 구축하고 있었다. 그는 군 내부의 정보를 이용해 방산업체와 결탁하고 자신의 사람들을 심어 퇴역 후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거대한 마피아를 꿈꾸고 있었던 것이다. 이도윤은 그저 그의 왕국 건설에 방해가 되는 너무나 곧 깨끗한 돌멩이였을 뿐이다. 이것은 단순 부패를 넘어 군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적 행위에 가까웠다. 강지수의 눈빛이 분노로 이글거렸다. 707팀장 여단장실 내부에 있는 비밀 금고를 찾아 분명히 그 안에 장부가 있을 거다. 요원들이 순식간에 방안을 수색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벽 뒤에 숨겨진 비밀 금고를 찾아냈다. 강지수의 예상대로 그 안에는 현금 다발 백도훈의 이너서클 명단과 그들에게 약속된 자리 그리고 오고 간 검은 돈의 내역이 꼼꼼하게 기록된 검은색 가족 수첩이 들어있었다. 배신의 장부였다. 강지수는 그 장부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바닥에 한 백도훈에게 선언했다. 이것으로 내 놈의 왕국은 끝났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내 놈이 뿌려놓으니 독초들을 내가 뿌리째 뽑아버릴 테니. 그녀의 목소리는 부패한 왕국의 종말과 함께 더 거대하고 혹독한 숙청의 시작을 알리는 전주곡이었다. 전갈 사령관의 강림, 여단장의 몰락위 이 믿기지 않는 소식은 하룻밤 사이에 13여단 전체를 뒤흔들었다. 처음에는 뜬 소문으로 치부하던 대원들은 707특임단의 검은 그림자와 평소 자신들 위에 군림하던 간부들이 줄줄이 조사실로 끌려가는 모습을 목격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생활관은 잠들지 못했다. 대원들은 삼삼어허 모여 숨죽인 목소리로 이야기꽃을 피웠다. 진짜였어. 사령관님이 등산복 입고 오신 거 그때 위병소에 있던 최일병 아까 헌병대에 잡혀갔다더라. 상관 모욕죄로 인생 끝났다고. 샘통이다. 근데 진짜 대박은 따로 있어? 우리 보급품 빼돌려서 여단장이 꿀꺽한 거 사령관님이 다 알고 계셨대. 한 중사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그는 작년 백도훈이 들여온 중국산 방탄복 때문에 부상을 입은 하사와 같은 팀이었다. 성민이 걔 방탄복만 제대로였어도 그렇게 크게 다치진 않았을 거야. 우린 다 알고 있었잖아.
그 방탄복 총알 막는 게 아니라 총알을 부르는 쓰레기라는 거. 근데 아무도 말 못했지? 말했다간 이도윤 중사님처럼 찍혀서 죽은 목숨이니까? 그들의 대화에는 억눌렸던 분노와 함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이 섞여 있었다. 썩은 지휘관 아래 목숨을 담보로 임무를 수행해야 했던 그들에게 강지수의 등장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다. 사령부에서 파견된 감찰관들이 조사를 시작하자 대원들은 그동안 겪었던 부조리와 의문 사고들에 대해 용기를 내어 증언하기 시작했다. 그 시각 파문이 시작점이었던 위소는 얼음장 같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최일병은 교대도 하지 못한 채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그의 앞에 대한민국 특전사 부사관들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707특임단 주임원사가 서 있었다. 그의 계급장은 원사였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어지간한 장군을 압도했다. 내가 최일병인가? 그렇습니다. 내 놈이 어제 재수 없다고 짓거렸던 그분이 누구신지 이제는 알겠나? 주임원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경멸감은 최일병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분이 사령관님 틀렸다. 주임원사가 나지히 말했다. 그분은 그냥 사령관이 아니야. 내 놈이 지금 서 있는 이 땅, 내 놈이 훈련받는 이 산의 모든 길과 계곡을 내 놈이 기저귀를 차고 있을 때 맨몸으로 기어다니며 개척하신 분이다. 내 놈이 모욕한 것은 단순히 장군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특전사의 역사 그 자체다. 내 놈은 검은 베레를 쓸 자격이 없다. 주임원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그의 손짓 한 번에 헌병들이 다가와 최일병의 팔을 꺾었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비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산속으로 흩어졌다. 그의 체포는이 부대에서 더 이상 오만과 아집이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탄이 되었다. 한편 모든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된 이도윤 상사는 관사에서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다. 어릴 적 사고로 부모님을 여인 자신을 친아들처럼 돌봐주셨던 고모. 명절 때마다 내려와 따뜻한 밥을 차려주시던 그 고모가 피도 눈물도 없는 전설 속에 전가리자 군 전체를 호령하는 쓰리스타라는 사실이 그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헤집고 있었다. 그는 자랑스러우면서도 자신 때문에 고모가 이 거대한 싸움에 휘말리게 되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때 누군가 그의 방문을 노크했다. 문을 열자 사령관 비서실 소속의 한 장교가 서 있었다. 그는 정중하게 경례하며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다. 사령관님께서 전하시는 물품입니다. 상자를 열어본 이도윤의 눈이 커졌다. 그 안에는 특전사 대원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오직 707 최정예 요원들에게만 지급된다는 미제 커스텀 전투 단검이 들어있었다. 을 퍼런 칼날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프러스동한 자들 중 첫 번째 메모지는 없었다. 하지만 그 어떤 격려의 말보다 더 뜨거운 메시지가 차가운 강철을 통해 그의 심장으로 전해졌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최고의 전사다. 나는 너를 믿는다. 차가운 군인 이도윤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파문은 군 내부의 정치적 암투로 번져나갔다. 강지수의 독단적인 숙청의 위기감을 느낀 육군 본부의 주류 세력, 특히 그녀의 다음 군 서열 자리를 노리던 한 삼성 장군이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그는 군의 화합을 저해하는 과격한 행동이라며 국방부 장관에게 감찰 중단을 요청했다. 강지수는 그 보고를 받고 단 한 줄의 암호 전문으로 답신했다. 내부의 적을 옹호하는 자 또한 적이다. 숙청은 계속된다. 방해한다면 전쟁으로 간주하겠다. 그녀는 이 제14여단의 부패 세력뿐만 아니라 군 상층부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적들과도 맞서 싸워야 했다. 전선은 더욱 넓어지고 있었다. 여단 본청의 브리핑실은 이제 강지수의 전쟁 상황실이 되었다. 중앙 스크린에는 백도훈의 비밀 금고에서 발견된 배신의 장부속단이 떠 있었다.
수십 명의 이름, 그들과의 거래 내역, 약속된 미래의 보직. 그것은 흑표범 부대를 존먹어온 암세포의 분포도였다. 지금부터 이 명단에 있는 자들을 하나씩 사냥한다. 강지수는 사령부에서 직접 데려온 최정예 감찰팀과 707 요원들에게 명령했다. 밤샘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압수한 자료와 장부를 토대로 거미줄처럼 얽힌 부패의 연결고리를 하나씩 끊어나갔다. 소환된 자들은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자신들의 이름과 함께 적힌 정확한 액수와 날짜, 대화 내용까지 제시되자 그들의 방어선은 허무하게 무너졌다. 방산업체 K4로부터 받은 3천만 원 자녀 유학 자금으로 쓰셨더군요. 후배인 김소령의 해외 파병 기회를 맞고 그 자리를 다른 이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도미노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한 명의 자백은 다른 한 명의 목을 조르는 증거가 되었다. 보급 장교는 최신형 야간 투시경을 빼돌려 밀매상에게 팔아넘긴 사실을 한고참 부사관은 진급심사에서 점수를 조작해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털어놓았다. 흑표범 부대의 자랑스러운 역사 뒤에는 이토록 추악한 배신이 만연해 있었다. 마침내 강지수는 모든 것을 잃은 백도훈을 상황실로 다시 불렀다. 스크린에는 그의 이름 아래 무너진 그의 왕국 전체가 한눈에 펼쳐져 있었다. 이제 말해보시지. 왜 그토록 이도윤 중사를 죽이려 했나? 내 놈의 거대한 계획에 그깟 중사 하나가 뭐 그리 대단한 위협이 되었다고. 모든 것을 체념한 백도훈의 입에서 마침내 마지막 진실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었다. 더 교활하고 구조적인 문제였다. 2년 전 미특전단과의 연합훈련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허했다. 그때 이도윤 중사가 보여준 능력은 괴물 같았습니다. 미군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죠. 문제는 훈련이 끝난 뒤 미군 사령관이 저를 건너뛰고 특전사령부 본부로 직접 추천서를 보냈다는 겁니다. 이도윤 중사를 미군 특전학교 포트 브레그의 교관으로 초빙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백도훈의 눈에 질투와 증오가 어렸다. 그놈은 제 통제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제 라인을 타지 않고도 오직 실력만으로 저보다 더 높은 곳에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만약 그놈이 미국에서 경력까지 쌓고 돌아온다면 제 통제권은 약해지고 제가 구축해 놓으니 질서는 무너질 겁니다. 제 왕국의 균열을 낼 가장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싹을 잘라버려야 했습니다. 더 크기 전에 이도윤의 존재 자체가, 그의 청렴함과 실력 자체가 백도훈의 부패한 시스템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었던 것이다. 모든 자백이 끝났다. 그 순간 상황실에 비상직통 전화가 울렸다. 강지수의 비서실장이었다. 사령관님, 육군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성준 대장께서 사령관님과의 직접 면담을 위해 지금 헬기를 타고 이쪽으로 오고 계신다고 합니다. 박성준 대장 강지수의 군내 최대 정적이자 육군 내 주류 세력의 수장이었다. 그는 이 혼란을 종식시키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사실상 강지수의 숙청을 막기 위해 직접 칼을 들고 날아오고 있는 것이었다. 내부의 적을 향한 숙청은 이제 군 상층부의 거물과의 정면 충돌로 비화되고 있었다. 강지수는 수화기를 들고 나지 말했다. 오라고 해, 나도 기다리고 있었다고. 여단에 707 요원들을 압도하고도 남았다.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 박성준 대장. 어깨에 박힌 네 개의 빛나는 별이 그의 절대적인 권위를 상징했다. 그는 육군 내 최대 파벌의 수장이자 강지수의 오랜 정적이었다. 그는 군의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명분 아래 사실상 강지수의 숙청을 멈추고 그녀의 목을 치기 위해 직접 날아온 것이었다. 두 거인의 만남은 여단 본청의 브리핑실 강지수가 임시 지휘통제실로 사용하고 있는 전쟁 상황실에서 이루어졌다. 박성준 대장은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스크린을 가득 메운 배신의 장부를 보고는 노골적으로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게 무슨 짓인가? 강 장군.
일개 여단의 내부 감찰을 무슨 쿠데타 진압 작전이라도 벌이는 것처럼 요란하게 만들다니. 자네의 독단적인 행동이 군 전체의 위신을 얼마나 실추시키고 있는지 알고는 있나? 그의 목소리에는 강지수를 아랫사람 대하듯 하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지금 당장이 소란을 멈추고 모든 조사 자료를 육군 중앙수사단으로 이첩하게 군의 질서는 자네가 아닌 적법한 시스템을 통해 바로 세워야 하는 걸세. 그것은 회유를 가장한 협박이었다. 그가 통제하는 중앙수사단으로 사건을 넘기는 순간이 모든 비리는 개인의 일탈로 축소되거나 꼬리 자르기 식으로 마무리될 것이 뻔했다. 하지만 강지수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박성준 대장과 마주섰다. 참모 총장님, 저는 지금 소란을 피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썩어 들어가는 환부를 돌려내는 수술 말입니다. 그녀는 리모컨을 들어 음성 파일 하나를 재생했다. 백도훈 대령의 처절한 자백이었다. 특히 젖을 방탄복 때문에 젊은 하사가 척추를 다친 사실을 은폐했다는 내용이 흘러나오자 박성준 대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이것이 총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군의 질서입니까? 부하의 목숨값을 빼돌려 자신의 배를 채우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화합입니까? 그건 백대령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강지수는 그의 말을 자르며 스크린에 떠있는 배신의 장부를 가르쳤다. 이 명단을 보시지요. 이 안에는 현역뿐만 아니라 전역한 예비역 장성들의 이름도 들어있습니다. 현재 주요 방산업체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분들이지요. 공교롭게도 총장님과 아주 가까운 분들의 이름이 여럿니다. 그것은 치명적인 한방이었다. 강지수는 백도훈의 사조직이 박성준 대장의 인맥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폭로한 것이다. 그녀는 더들 놓았다. 총장님의 말씀대로 이 사건을 중앙수사단으로 이첩하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총장님께서 직접 이 사건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국민 앞에 약속해 주십시오. 총장님의 오랜 친구분들이 수사선상에 오르더라도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보장하시겠습니까? 박성준은 함정에 빠졌다. 수사를 막자니 부패의 공범으로 몰릴 판이었다. 그렇다고 수사를 약속하자니 자신의 인맥과 정치적 기반이 송두릴째 날아갈 판이었다. 그는 진퇴양난의 수렁에 빠져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강지수는 그의 흔들리는 눈을 똑바로 보며 마지막 수기를 박았다. 대답하지 못하신다면 저는 이 모든 자료를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실에 직접 보고하겠습니다. 선택은 총장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결국 박성준은 아무 소득 없이 돌아가야만 했다. 그는 헬기에 오르기 전 강지수에게 살기 어린 한마디를 남겼다. 도를 넘었네 강장군. 특전사는 육군의 일부이지 자네의 왕국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게 직접적인 충돌은 끝났지만 이제 보이지 않는 전선에서 더 거대하고 치열한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정치적 폭풍이 휩쓸고 간 며칠 후 강지수는 예고 없이 국군 수도병원을 찾았다. 그녀가 향한 곳은 재활병동의 한적한 병실. 그곳에는 백도훈이 납품한 젖을 방탄복 때문에 척추를 다친 젊은 하사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의 군인으로서의 삶은 끝났다. 병실에는 그의 부모님도 함께 있었다. 아들의 망가진 삶 앞에서 그들의 얼굴은 깊은 절망과 분노로 가득했다. 강지수는 그들 앞에 다가섰다. 수행원도 거창한 위로의 말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모든 계급과 직위를 내려놓고 한 사람의 죄인으로서 그들 앞에 섰다. 그녀는 부모님과 하사 앞에 허리를 깊이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휘관으로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 책임입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사회 하사의 아버지가 울분을 터뜨렸다. 책임진다는 말로 내 아들 인생이 돌아옵니까? 별 딸고 있으면 다 해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죄만 드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강지수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아닌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 일에 관련된 모든 자들은 자신의 죄에 합당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드님의 남은 인생은 저와 대한민국 육군이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명예로운 군인으로서 살아온 그의 자부심에 다시는 흉터가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그녀의 흔들림 없는 약속에 부모님의 분노는 조금씩 누그러졌다. 그들은 그녀에게서 빈말이 아닌 진정한 책임감과 군인의 명예를 보았다. 다시 부대로 복귀한 강지수는 이도윤을 불렀다. 그는 그 사이 정식으로 상사에서 원사로 진급해 있었다. 부대 내에서 최고참 부사관에게 주어지는 영예로운 계급이었다. 진급식은 조촐했지만 새로 부임한 강직한 성품의 여단장 대리와 동료들의 진심 어린 축하 속에서 치어졌다. 부르셨습니까, 사령관님? 이리 와서 앉아라. 이원사 집무실에 단둘이 남게 되자 강지수가 입을 열었다. 그녀는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한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많은 것을 망가뜨리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래서 이 싸움은 멈출 수가 없어. 단순히 썩은 자들을 처벌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이 조직의 영혼부터 다시 만들어야 한다. 그녀는 이도윤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했다. 자네를 신설되는 특전사 전투원 청년 교육 프로그램의 책임 교관으로 임명한다. 자네는 앞으로 우리 젊은 특전대원들에게 단순히 싸우는 기술만이 아니라 왜 싸워야 하는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가르치게 될 거다. 진정한 군인의 명예가 무엇인지 자네의 삶으로 직접 증명해 보여라. 그것은 이도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신뢰이자 가장 무거운 임무였다. 그는 허리에 찬 이모가 선물한 커스텀 나이프를 만지작거렸다. 그곳에 새겨진 프라이머스 인터지동 등한 자들 중 첫 번째 그 의미가 새롭게 다가왔다. 최고의 전사가 되는 것을 넘어 옳은 것을 위해 가장 먼저 일어서는 자가 되라는 뜻이었다. 명받겠습니다. 사령관님. 이도윤은 경례를 올렸다. 그의 눈에는 새로운 사명감과 결의가. 공범들을 군형법상, 이적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죄목으로 기소했다. 재판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행되었다. 결과는 군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주범 백도훈에게는 종신형과 함께 불명예 전역이 선고되었다. 군 내부의 부패 사건으로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최고 수위의 판결이었다. 이 판결은 강지수의 의지에 따라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표되었고 부패와의 전쟁에 대한 그녀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다. 그녀를 막으려던 박성준 대장은 역으로 국민적 영웅이 된 강지수와 그녀를 지지하는 여론에 밀려 완패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마지못해 특전사의 자정 노력을 지지한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며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강지수는 정치적 싸움에서도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13여 단은 거대한 변화를 맞이했다. 새로 부임한 여단장과 이도윤 원사는 부대의 재건을 이끌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부대 창고에 쌓여있던 모든 불량 보급품을 연병장으로 꺼내와 거대한 불길 속에 던져 넣은 것이었다. 불은 우리의 수치와 배신을 태우는 불이다. 오늘 이후 우리는 전우의 등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앞에서 대원들은 새로운 맹세를 다졌다. 그것은 부대를 정화하는 정화의 불이었다. 이도윤의 전투원 청교육 프로그램은 새로운 특전사의 요람이 되었다. 그는 후보생들에게 단순히 강의를 하는 대신 혹독한 훈련 속에서 전우회와 신뢰 희생 정신을 몸소 체득하게 했다. 그의 훈련을 통과한 신임 하사들은 이전과는 다른 강인한 신념과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고 새로운 특전사 후보생들이 마지막 훈련 관문인 지옥주를 치르고 있었다.
개벌 훈련장에서 진흙을 뒤집어 쓴 채 마지막 힘을 쥐어짜는 후보생들 앞에 이도윤 원사가 서 있었다. 포기할 건가? 아닙니다. 너희는 누구인가? 대한민국 특전사다. 그들의 지친 함성을 들으며 이도윤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때 훈련장을 내려다보는 작은 언덕 위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정복 차림의 강지수 사령관이었다. 그녀는 이 새로운 세대의 탄생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부패의 잿더미 위에서 마침내 새로운 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더 강하고 더 단단하고 더 정의로운 싹이 1년 후기에 직면했다. 중동의 분쟁 지역에서 활동하던 대한민국 플랜트 기술자 7명이 현지 무장 반군 단체에 의해 인질로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외교적 협상은 결렬되었고 시간은 인질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흘러가고 있었다. 결국 대한민국 정부는 급비리의 구출 작전을 승인했다. 그리고 그 임무는 망설임 없이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부에 주어졌다. 작전을 맡게 된 부대는 바로 1년의 시간 동안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제13특전 여단 흑표범 부대였다. 그들의 첫 번째 실전 시험대였다. 서울의 사령부 지휘통제실 거대한 스크린을 통해 작전 상황을 지켜보는 강지수의 얼굴은 평온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부하들을 믿었다. 작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었다. 이도윤 원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작전팀은 현지의 조력자들과 연계하여 완벽한 침투 계획을 수립했다. 최첨단 장비와 강인한 정신력 그리고 서로의 목숨을 기꺼이 맡길 수 있는 절대적인 신뢰로 무장한 대원들은 어둠을 틈타 반군의 심장부로 소리 없이 스며들었다. 구출 작전은 단 10분 만에 끝났다. 인질 7명 전원 무사하군 피해 전모 반군 핵심 세력만 제압한 교과서적인 특수작전의 완벽한 성공이었다. 새로운 흑표범 부대는 자신들의 부활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였다. 며칠 후 성남 공군기지 작전을 마치고 귀환한 영웅들을 맞이하기 위해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다. 강지수는 언론의 카메라 세례를 뒤로하고 수송기에서 내리는 대원들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흙먼지와 피로에 절었지만 그 누구보다 맑고 강인한 눈빛을 한 이도윤과 마주섰다. 그가 거수 경례를 했다. 사령관님, 임무 완수했습니다. 강지수는 공식적인 경례로 답했다. 그녀의 얼굴은 엄격한 지휘관의 그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곁을 지나쳐가며 오직 그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나지이 말했다. 고생했다. 도윤아.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무척 자랑스러워했을 거다. 그 한마디에 이도윤의 모든 피로와 긴장이 녹아내렸다. 그는 자신의 허리에 찬이풀을 내려다 보았다. 프라이머스 인터. 이제 그는 그 의미를 온몸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최고의 전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와 동등한 위치에서 모두를 위해 가장 먼저 일어서는 것, 그것이 진정한 리더의 길임을. 강지수는 멀어져 가는 수송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싸움은 끝났지만 그녀가 피어올린 불꽃은 이제 수많은 젊은 전사들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타오를 것이다. 전갈의 유산은 그렇게 완성되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